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치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운전 중 후진하다가 충돌했다면 100% 제 잘못인가요? 양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 미룬다면 순댓국에서 돌이 나왔어요. 회사 돈 몰래 썼다가 걸렸어요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매일매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요일에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은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독도 이제 다들 우리가 알고 계신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죠. 독도는 우리에게 외교적으로나 물자적으로 매우 이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섬인데요. 오늘은 이 독도와 이 동해의 영토적, 영해적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안된 그 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25일은요, 독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사실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변호사님, 독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 그 가치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네. 그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독도의 그 가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영역적 가치, 영토적 가치와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적 가치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독도의 이제 영토적 가치는 그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요충지고요. 또 영토와 영해, 또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이의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적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독도의 경제적 가치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산 자원과 또 해저 자원으로 나눠집니다. 네. 우선 수산 자원의 경우에는 독도는 북쪽의 한류와 남쪽의 난류가 이제 같이 만나는 곳인데요. 그 한류에 사는 물고기와 난류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서 어족이 굉장히 좀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수역을 우리가 조경 수역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해저 자원으로는 이제 수심 200m에서 수심 300m의 사이에 있는 바닷물을 이제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데요. 독도의 해양 심층수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식품으로도 쓰이고 있고 심지어 의학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독도의 이제 해저에는 네.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해저 자원이 있는데요. 이 자원은 이제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해서 메탄이 낮은 온도로 인해 식으면 이제 응축되고 그 주위에 얼음이 덮여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또 환경적 가치는 어떤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마지막으로 독도의 이제 환경적 가치는 독도가 이제 화산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암으로 되어 있고요. 또 빗물이 잘 고이지 않기 때문에 토양이 좀 건조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종류의 생물이 또 살고 있어서 천연 보호구역으로도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화산섬이기 때문에 이 화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질학적 연구 가치를 또 가지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적, 환경적, 영역적인 가치를 모두 갖고 있는 만큼 독도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오늘 주제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 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그 발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네네. 일단 입법 취지를 좀 살펴보면 이 법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독도와 동해의 경우에 그 우리나라의 영토와 이제 영해로서 국제적으로 독도와 동해가 올바르게 표기되고 또 이와 관련한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표기와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독도 및 동해 등에 관련된 그 외교부 소관의 법은 현재는 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를 지원하고 또 이에 따른 외교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어떤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번 그 독도 및 동해 등 영토 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 이제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종종 해외에서 동해까지도요, 일본해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표기, 그리고 수호를 위한 법률이라고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영토 주권을 수호하자는 것인지, 이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어떤 의미나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죠. 네네.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말씀 잘 해주셨지만 최근에 또 이제 한미일 그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할 때 이제 당시 이제 동해 표기가 일본해로 이제 되어 있어서 이게 한번 또 크게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이제 명확한 우리의 고유의 어떤 표기를 되찾아오자,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현실에서도 상당히 실제로 와닿는 그런 이슈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 법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 주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 주권 수호에 필요한 외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및 영토 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 소속의 영토 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도와 동해 수호를 위한 심의 설치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만나봤고요. 만약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해외에서 독도와 동해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 담겨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일본의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우선 외교부 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독도 및 동해 등 표기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외교부 장관은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 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독도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 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자세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영토와 영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외교적으로도 좀 더 좋은 성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인싸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지금부터는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상담자님? 제가 이제 자동차로요. 네, 자동차 화물차로 이제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요. 네, 상대방이 이제 와가지고, 택시가 와가지고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저희 보험사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네, 제가 과실이 100%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후진하는 사람이 과실이 100%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후진을 하는 것도, 제가 막 그냥 막 세게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봐가면서 천천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택시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그게 너무, 제가 뭐 100%다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후진하던 중에 추돌 사고가 나셨는데, 네. 이게 후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이제 과실이 100%다, 이쪽 과실이 100%다 이렇게 판단을 받으셔서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블랙박스 같은 거는 갖고 계셨나요? 원래가 블랙박스 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보험사에서 이제 나와서 보는데 블랙박스가 안 됐네, 작동이 안 됐네, 그런 얘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저희 아는 분하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블랙박스가 잘 돼요. 작동으로 잘 되는데 이 보험사에 나와가지고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서 아니 블랙박스도 이게 오래돼서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블랙박스가 원래 그게 기간이 한 2년밖에 사용이 안 된대요. 네. 2년밖에 사용이 안 돼가지고 이게 블랙박스 자체도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싼 거 사가지고 자주 교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필 또 블랙박스도 고장이 나셨던 상태 같은데요. 이제 과실 비율을 좀 조정해보고 다퉈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께서 내용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어떻게 좀 조정해볼 수 있을지 좀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이제 후진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100%다 이런 얘기 듣고 약간 좀 억울한 감정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 예. 일단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서 찍힌 영상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과실 비율 이런 거 상담을 해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없으니까 예. 일단은 상담을 하기 전에 그 사고 상황 있잖아요. 예.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금 우선 찬찬히 이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제가 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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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원래가 왕복 4차선 도로인데요. 네. 네. 그게 이제 합의 쪽에서는 차를 다 이렇게 다 대놨어요. 네. 예. 예, 대놓고 이제 길가에? 길가에 차를 대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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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선 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선 주차하는데. 예, 예, 거기 예. 이제 우선 주차장 저기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차를 내는 세워진 상태에서 제가 카센터에서 빠꾸하면서 설설 빠꾸를 했어요. 후진을. 카센터에서 수리를 맡기시고 나오는 길이셨나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거기서 예. 물건을 싣고 물건을 싣고 후진을 카센터에서 후진을. 예, 네. 예,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해했어요. 공간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짐을 싣고 후진을 살짝 했는데 네.
그 일반 택시가 와가지고 그냥 받았어요. 와가지고 받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거죠? 예, 예. 그 도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도로 주행을 하다가 예,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과실을 저한테 이제 다 그 우리 저희 보험사에서 이제 100%라고 후진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100% 과실이 크다. 어, 저거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택시는 예, 그냥 그 왕복 4차선이면은 이제 2차로를 그냥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던 건가요? 예, 예, 그냥 예.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차로를 그 뭐 주차를 하던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예, 예, 예.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상황이었다. 예, 근데 이제 그 카센터에서 물건을 싣고 후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하고 이제 예, 부딪히신 거죠? 예, 예, 그 예. 택시의 그럼 조수석 쪽인가요? 예, 예. 조수석입니다. 그렇죠. 조수석 쪽이겠죠. 예, 조수석 쪽하고 추돌을 하셨고, 그러면 뭐 후진을 하실 때 예. 어떤 뭐 이런 저기 뭐였지? 그 지시등, 표시등이나 이런 거를 켜거나 혹시 하신 게 있나요? 비상 깜빡이나 이런 걸? 그것은 안 했습니다. 비상 깜빡이는 따로 안 예, 켜시고, 예, 예. 그냥 주의를 좀 살피신 다음에 차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이제 후진을 하신 거죠. 예, 예, 예. 당시에 뭐 급하게 막 후진을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네. 이제 그 오토바이 타신 분 한 분이 목격자가 계시는데, 네, 네.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택시가 그냥 그 좀 서서히 와야 되는데 너무 세게 와가지고 네. 받은 것 같다.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그 법원 쪽에서도 저기 하면은 자기가 가서 그 증언을 서주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가 예. 좀 과속을 한 것 같기도 예, 하다 예, 이거죠? 예. 예, 예, 예. 거기가 뭐 제한 속도가 있나요? 도로가? 거기는 제한 속도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왕복 4차선 정도면 보통 한 60km 정도는 될 텐데, 예, 어쨌든 목격자가 보기에 택시는 상당히 좀 과속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일단 예, 제가 이제 상황은 다 이해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그 우리 상담자님 보험을 통해서 처리를 했고, 예, 처리를 했고, 근데 보험사에서 이 과실이 100%다. 예,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으신 거죠. 예. 그럼 상대방은 그냥 보험 처리한 거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따로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상대방한테 예, 직접? 그런 건 없었고요. 네, 네, 네. 하루 지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입원을 하신다고 네, 네,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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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을 하신다고. 그러면 나도 그러면 입원을 하겠다. 네, 네, 그분이 제가 보고는 저도 뭐 세게 저거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저기에서 그분이 입원하시면 나도 입원하시겠다. 네, 입원하겠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에서 그러면은 그 또 전화를 끊었어요. 네, 끊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러면은 입원을 안 할 테니까 차만 고쳐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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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차만 고쳐주면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알았다. 나도 입원 안 하고 그러면 차는 제가 고쳐주겠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차가 그 택시 부분이 이제 그 많이는 보장이 안 났는데 네,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게 270만 원인가 얼마인가 60만 원, 70만 원인가 그 보험 처리가 됐다고 그 전화가 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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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험 처리가 많이 나오냐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그 후진한 차는 무조건 뭐 과실이 100%다. 그럼 어쩔 수 없다.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우리 보험사하고 조금 좀 원정이 조금 이렇게 심해졌어요 한 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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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그 보험을 그쪽에다가 보험을 들었으면은 그쪽에서 내 편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지 상대방 편만 100%다는 게 너무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근데 제가 뭐 또 말씀해 보세요. 네. 후진하는 차는 어쩔 수 없다.
그 보험사하고 지금 이제 그 정도만 얘기가 되신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상대방하고는 뭐 이제 예. 우리 선생님께서도 사실 당연히 후진하는 차도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예. 다칠 수도 있는데 이제 서로 이제 뭐 그런 입원이나 치료 같은 건 안 받는 걸로 하고 그럼 일단 차량만 고쳐주는 걸로 하자 이 정도에서 이제 합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러면 상대방하고 이제 지금 이제 보험사하고 이제 내과실이 얼마냐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상대방도 차만 고쳐주면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의는 없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일단 됐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 수리비가 한 27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예. 이게 멀추 한 3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건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지금 이제 서로 뭐 입원이나 치료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럼 전체적인 손해액은 300만 원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거를 누가 더 여기서 이제 부담을 할 거냐. 결국에는 설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보험사가 1차적으로 이거를 부담을 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 과실이 100이면은 그만큼을 또 그게 이제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예. 상대방하고 어떤 손해액이 합의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인데 일단 차량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추 한 3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제가. 예.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누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거냐 이게 이제 결국엔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 지금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100%다 그럼 이 300만 원을 온전히 책임지셔야 되는 거. 물론 1차적으로 보험사가 내겠죠. 그거를 수리하면 네. 하지만 나중에 1차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뭐 보험료 인상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아니라 이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이 300만 원 중에 한 50만 원이라도 상대방한테 물론 상대방도 택시면 택시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네. 공제조합에서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그 이제 도로교통법이라고 특별한 교통사고가 아니면 결국엔 보험사들끼리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 보험사하고 그 택시 공제조합 보험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둘 사이에 이제 이 300만 원을 두고 누가 더 과실이 많으냐 이거를 이제 좀 다퉈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거고 제가 그렇게 상황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근데 결국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하더라도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보험사가 낸 만큼 다시 어떻게든 보험사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최대한 과실 비율을 적게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물론 이제 후진하는 차한테 이게 과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뭐 저도 교통사고 설명드릴 때 항상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리는데 과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막 형사 뭐 예를 들어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이 사람이 고의로 무슨 일을 했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고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일부러 저 택시를 들이받아야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후진하실 일은 절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범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과실 비율이라고 하면은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누가 더 부주의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운전할 때 누구나 다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혼자 2차로 직진 주행한다고 그냥 눈 감고 주행하면 안 되듯이 그래도 어쨌든 사방을 다 살펴보고 주의를 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후진하실 때는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누가 더 부주의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지금 우리 보험사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선생님께서 100% 부주의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게 아까 이제 뭐 과속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했냐 안 주의했냐 이걸 따질 때 과속 속도 이제 주행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4차선이고 언제든 이제 편도 어쨌든 2차선 도로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지금 1, 2차선, 2차선을 직진 주행하고 있는 차는 언제든 가로 옆에
도로변에서 어떤 차가 이렇게 진입할 거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1차로를 진행하고 있고 차가 아니고 네. 2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는 차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처럼 후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직진을 해서 나오는 뭐 골목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제 운행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뭐 과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주의 의무죠. 2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어떤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이 택시 기사분이 완전히 자기는 잘못이 없다, 부주의한 게 빵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냥 우리 보험사 측에서 더군다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보험사인데 이걸 그냥 마치 좀 귀찮다는 듯이 그냥 선생님 그냥 100% 책임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그거는 보험사 측에서도 성실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다 물론 후진하는 차량한테 훨씬 더 조금 높은 주의 의무가 있는 거는 맞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진을 하는 차량도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는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말로 당시 택시가 꽤나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면 그 오히려 택시한테도 상당한 어떤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한 최소 10에서 한 30 사이는 그러니까 뭐 1대 9부터 시작해서 2대 8, 3대 7 사이에서 이거를 정하는 게 맞지.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예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과속했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또 직진하는 차량이라고 해도 어떤 일반적인 주의 의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당시에 어떤 신호등은 어떻게 됐었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도로 환경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0대 100은 조금 과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1대 9나 아까 말씀드린 2대 8, 3대 7 사이에서 어떤 이 부주의한 정도를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블랙박스를 본 것도 아니고 일단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는 다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직접 영상을 본 건 아니라서 제가 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냥 보험사한테도 이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100% 부주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보험사 쪽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300만 원 중에 비율을 정한다고 하면 택시주에서도 어느 정도 한 50만 원이 50만 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끼리 이제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 비율을 다시 재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걸 수정할 방법이 있는데 보험사가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그 고객 이제 상담자님께 그냥 아예 100% 책임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무책임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측면도 있다는데 한번 우리 보험사 쪽에서 좀 주장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물론 후진하는 차의 과실도 꽤 크지만 이제 주행하던 차가 주의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거기가 부주의한 비율이 아예 0이라고 하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좀 살펴봐서 상대방 공제조합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정도 충분히 얘기를 해 보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사실 택시 같은 경우에 요즘 당연히 블랙박스 있으니까 네. 그러면 택시 블랙박스도 좀 그쪽에 통해서 받아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달라.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보험사에 좀 어필을 해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실효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제 선생님 우리 상담자님 보험사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고 이런 거를 어필을 어쨌든 보험사가 내 보험사니까 아니냐 그러면은 무조건 나한테 100%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좀 그쪽 의무도 다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나를 위해서도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상담자님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예.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고 보험사랑 좀 얘기를 잘 해보시는 게 네, 그렇죠.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가 참 많이 오세요. 그만큼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과실비율 산정이라는 게 사실 그때그때 그 사건별로 워낙 다르게 책정될 수 있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 앞으로 취할 조치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 잘 해주셨듯이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케이스별로 너무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전에 뭐 과속 얘기했지만 네. 보면은 다양한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후진하면 내가 100% 이런 거는 사실 있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황 자체를 전반적인 사고도 사고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된 배경들 이런 전반적인 상황, 도로의 상황, 차량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좀 종합해서 어떤 전문가의 판단을 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죠. 자동차를 팔고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양수인이 아직까지도 차량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제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차는 양수인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만약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자동차 등록 명의를 양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셨어요. 양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하지 않아서 걱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으신데 차량 이전 등록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텐데 소유권 이전 문제로 이렇게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실제로도 이제 대금까지 다 지불한 상황에서 이제 양수인이 이제 차량 이전 등록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게 뭐 정말 좀 악의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그냥 본의 아니게 미루던 해서 이 양도인들의 굉장히 그 마음을 애타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간혹 좀 상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소유권 이전 등록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고 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판례가 있는데요. 근데 무조건 아직 형식상의 어떤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이 이제 전 소유주한테 어떤 이 자동차 우리 차량 관련 사고에서 뭐 운행 지배라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 소유자일 뿐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판례들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이 부분을 꽤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게 비록 이제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지만 잔금까지 다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전부 교부를 했다면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온전히 이제 새로운 매수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다만 완전히 잔금을 치르지 않고 관련 서류들이 넘겨지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이전 운행자, 이제 매도인이겠죠. 매도인도 일정 비율에 따라서는 좀 사고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 운행 지배자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정리하자면 결국엔 잔금 다 치르고 관련 이제 서류들 다 넘겨줬다면 사실 형식상의 어떤 이런 명의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어떤 매도인 소유주에게는 어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제때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요. 과태료나 벌금 같은 법적 제재는 없나요? 이게 얼핏 보면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사인 간의 매매 관계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이 지금 국가에서 볼 때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이거를 처리해야 될 법적인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지금 한쪽은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거 빨리 이전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누군가 차량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떤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이전 등록을 안 한다고 과태료를 물거나 현재 지금 제도상 지금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매매 계약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왜 이거 안 하냐 그러면서 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뭐 당사자 간의 문제지 이게 어떤 사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런 제도는 이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자가 이전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양도 증명서라는 거를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매매를 계약을 할 때, 이럴 때는 우리 양도인이 그 양도 증명서하고 그 이제 이거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했다는 양수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증명, 그리고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서 이제 이전 청구를 이 소유권, 그러니까 자동차 그 등록 원부를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중고차 거래할 때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양도증명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한 분만 가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양도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제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소가 좀 상당히 이름이 좀 복잡한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 청구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이행해소가 이제 현실에서는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행해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 매수인이 이런 걸 이행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양도증명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이런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이행을 이제 관할구청이겠죠. 구청에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맞습니다. 이행 청구해소를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볼 수 네.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이제 어떤 이행 청구에서도 이제 어쨌든 법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일이 좀 상당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증명서를 갖고 계시다면 이제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어쨌든 최대한 양수인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먼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양수인 실무에서 양수인이 굳이 이렇게 안 해줘서 뭐 실익을 볼 만한 그런 어떤 그렇죠. 이득을 볼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냥 뭐 미루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최대한 뭐 양수인의 협조를 받아서 하시는 게 가장 신속하고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잘 대화로 해결이 되셔서 양수인 협조하에 좀 빠르게 해결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수사는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게에서 순댓국을 먹던 도중에 돌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모두 영상으로 남겨놓았고, 사장님이 실수를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한 부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현재 파절된 치아를 위해 보험 접수 요청했는데요.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놓지 않아 보험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측에서 본인들 변호사와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서 안쓰러운 마음이 컸는데,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으로 본인들 할 말만 하는 음식점의 태도를 보니 봐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음식 먹다가 이제 이물질에 의해서 치아가 파절되신 상태인데,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물 판매한 음식점 처벌 따라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관련 판례들이 최근에 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형사상 문제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판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업무상 이제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 음식점업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음식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 뭐 식중독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례처럼 실제 이제 어떤 몸이 상하는 이제 이 치아가 이제 보니까 부러지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상해에도 충분히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이런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 상한 경우에 해당이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전문적인 그 음식업을 영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우리 이제 하급심 법원에서 나온 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안타까운데 보험을 접수를 못하다고 하셨어요.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기준 평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30평, 이제 음식점 규모가 30평 이상이라면 이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고요. 30평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수적인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순댓국 가게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평수에 따라서 가입이 돼 있거나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게 주인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치아 치료를 이제 준비하시는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 변호사가 진단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진단서 보내도 괜찮은가요? 일단은 진단서라는 건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쪽에서도 결국에는 진단서를 보내달라는 의미는 뭐 진단서라는 거를 갑자기 뭐 누가 이제 위조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는 관련 자료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부르는 대로 줄 순 없고요. 뭐 나는 전체적으로 치아가 파열됐으니까 이 정도 주세요. 이렇게 못 하겠고 어쨌든 전문가가 이런 자료들을 다 판단해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진단서라는 게 상대방한테 준다고 해서 이게 뭐 증거가 조작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서가 손해배상의 어떤 입증 자료로서 기능하는 측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뭐 상대방 변호사한테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에서 이물질 발견되면요. 당황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치료도 필요하고 음식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게 아까 교통사고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과실이다 이러면 이제 부주의한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아까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사상 이제 고의로 뭔가 잘못한 경우에는 어떤 행위만 있고 행위나 결과가 발생하면 고의는 보통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과실범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사람이 부주의했는지 이거는 자동적으로 추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밀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재판을 전제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굉장히 엄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음식물에 일단 뭐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씹어서 이빨이 다쳤다. 이 부분 당연히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부러 거기다 돌을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음식점 관리에 실수로 이게 들어갔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돌이 들어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이 돌이 들어있는 상황, 이런 거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이 뭐 일부러 집어넣었다든지, 이런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 상담자님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뭐 전체 상황을 동영상을 촬영하셨다고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음식점 주인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자인인데, 이제 자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영상까지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어떤 식당의 관리 소홀, 그게 바로 이제 부주의거든요. 그 관리 소홀을 입증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미 있는 자료로도 충분할 것 같고, 이제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더라도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부주의함을 입증하는 데는 조금 면밀한 어떤 이런 계획이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하러 떠나보시죠.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인데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800만 원 정도 회사의 공금을 몰래 쓰게 됐습니다. 월급 받고 주식 정리해서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발각이 됐습니다. 곧 임원진과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제가 해고될 거란 얘기도 나와서요. 발각된 순간 해고는 감안했는데 공금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회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요즘 사실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거액 횡령 사례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적잖이 벌어진 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한 직원이 이제 700억 원의 이제 돈을 횡령한 이걸로 굉장히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게 이런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최근에 경남은행 직원이 한 1,000억 원이 넘는 이제 고객의 돈에 손을 대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직원은 이제 재직 기간이 한 3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혐의를 인정하고 순순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횡령 사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외에도 뭐 이제 뭐 꼭 먹대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이제 어떤 회사 공금이나 이런 것들을 유용해서 또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담사님께서도 이런 말 해주셨어요. 잠깐 쓰고 넣어놔야지 이런 마음이셨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엄연한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법에서 뭐 잠깐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횡령죄를 판단을 할 때, 이제 횡령죄 내용에도 잘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공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걸 보관을 하다가 뭐 필요할 때 쓰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업무상의 어떤 관리 주체가 되는 건데 관리 주체의 지위, 일종의 신분범이라고도 합니다. 신분범이라고 하는데 신분의 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비단 뭐 단 10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본인 관리하는 금원을 이제 유용해서 어디 뭐 인출을 하든지 딴 데 쓰든지 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이제 횡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잠깐만이라는 변명은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액수가 크면 더 처벌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규정을 둬서요.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횡령액이 이제 5억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이제 유기징역, 법정 최저형이니까 3년인 거죠. 그리고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법정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임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배임죄 정말 좀 언론에 많이 나오죠. 배임죄 관련해 도대체 배임죄가 뭡니까? 이거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단어도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드리면 배임죄는 이제 배신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신. 네, 배신죄.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배신한 걸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건데 개념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한테 이득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고 횡령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배신했냐 이게 바로 타인을 배신한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가장 많은 경우에 법인입니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 직원이 쉽게 얘기해서 경영자라고 하죠. 경영자가 어떤 뭐 경영상의 어떤 뭐 정책이라고 할까요? 또 정책을 딱 했는데 이 법인에 크게 손해를 끼친 거죠. 예를 들어 뭐 주가가 폭락했다든지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해서 주가가 폭락한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법인의 경영자는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해서 법인의 이익이 돼야 되는데 법인을 배신한 거죠. 법인을 배신해서 법인의 손해를 끼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게 바로 이제 배임죄고요. 사실 조금 이제 법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가의 좀 공격적인 경영 판단을 좀 저해야 한다. 이런 비판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행법상에는 배임죄는 일단 이런 배신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단사님께서 회사와 합의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합의를 하면 뭔가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경제범죄. 그러니까 피해가 돈인 거죠. 예를 들어 누굴 때리면 뭐 다치잖아요. 그럼 성범죄는 뭐 다양한 피해가 있고 이런 게 아닌 경제범죄는 그 돈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면 상당히
어떤 양형으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800만 원이셨죠. 예를 들어 800만 원을 다 돌려놓으신다. 예를 들자면 다 돌려놓으신다 하고 지금까지 이런 범죄가 없었다 하면은 뭐 기소 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범죄에서는 피해를 회복하는 게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피해 회복을 우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고는 좀 피할 수 없겠죠? 뭐 이제 해고 사유가 마치 이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네. 문의를 하시는데요. 실제 그렇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라고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하지 않냐 아니냐고 이걸 상당히 많이 싸우는데, 근데 이 정도의 횡령 범죄라고 한다면 이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좀 당황스럽고 법적인 처벌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텐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회사와의 합의 시도하시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